나는 30년 넘게 명상을 하고 20년 가까이 채식인으로 살아온 한약사이다. 채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전국을 다니며 채식 강의할 기회가 많았다. 지방 강의가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는 일이 많아 정작 제대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웠던 적이 종종 있었다. 그때까지 말 그대로 채식을 책으로 공부한 나는 생현미에 견과류를 조금 곁들여 먹곤 했다. 부담 없이 한 끼를 때울 수 있었는데 맛도 담담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먹는 재미는 그다지 없었다. 채식 강의를 한다면서 굶거나 아무거나 사 먹는 대신 겨우 채식을 할 수 있는 궁여지책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착잡한 기분이 나를 마주했다. 도대체 이렇게 살아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남들에게는 잘 먹으라고 잘 먹어야 한다고 강의하고 돌아다니면서 정작 나 자신은 이렇게 먹고 살아도 되는 건가 회의감이 밀려왔다. 비로소 나는 세상을 바꾸는 일 못지않게 스스로 잘 살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 이후로는 외부 강의나 이벤트를 기획하는 일을 대폭 줄이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는 일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우선 내 강의로 떠들던 것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활동의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했다. 수백 명에 가까운 대규모 이벤트 대신 소소하게 적은 인원이 모여 채식 요리를 즐기는 고기 없는 즐거운 파티처럼 먹고 사는 재미를 주제로 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채식 요리를 직접 만들어 즐기기 시작했다. 먹는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일이 아니던가. 먹거리를 바꾸는 것은 일단 재미있고 맛있어야 한다는 걸 그때야 깨달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미소님들은 오늘 아침 식사로 어떤 걸 드셨나요? 저는 아침에 음식을 안 하는 편이라 전날 저녁 식사 때 남은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아침으로 시작하고 만약 남은 음식이 없으면 간단하게 빵과 커피, 고구마, 콘프라이트처럼 그때그때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대체해 왔습니다.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침부터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다른 것을 하는 것에 더 집중한 것이죠. 최근 읽고 있는 책이 30일간의 간헐적 채식인데요. 이 책을 읽고 곧바로 채식만 하겠다는 의지는 없어요. 단지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 식사 한 끼와 체중을 고려해 운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가족에게 건강식단을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현주님은 한약학 박사, 기린 한약국 원장,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 대표인데요. 20년 가까이 채식인으로 살아오면서 한약국을 찾는 이들에게 순식물성 한약을 처방하고 개인별 맞춤 식단을 가이드한다고 해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지구를 위해 누구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절박하지만 먹고 사는 재미를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저자는 자기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 몸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헤아려야 행복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불러온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딱 한 달만 채식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일단 몸과 마음이 되살아나는 채식 루틴을 만들면 그 이후의 변화는 실로 놀랍게 변한다고요.
책의 차례를 보면 1장 비건 지향자들의 간헐적 채식, 2장 나와 지구를 위한 4주간의 여정, 몸과 마음이 되살아나는 채식 루틴 만들기, 3장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채소의 힘, 4장 채식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 5장 몸과 마음이 함께 행복해지려면, 6장 나라는 소우주를 사랑하는 일, 7장 한방채식, 음양, 오행, 오감, 오색, 오미. 이렇게 7개의 단락으로 분류를 하고 채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즐기는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오늘도 그 중에서 일부를 낭독해 드릴게요. 간헐적 채식 시대가 왔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비건이라는 단어가 더는 낯설지 않다. 오히려 조금은 트렌디하고 세련된 느낌까지 든다. 그만큼 비건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주로 채식을 하지만 가끔 고기나 생선을 먹는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플렉시테리언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건 제품을 소비하고 비건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들은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채식에 대한 한 걸음을 떼고자 하는 비건 지향의 간헐적 채식인들이다. 호기심은 있으나 완전히 발을 들여놓고 본격적으로 채식을 하기엔 아직은 조금 망설이고 있는 이들이다. 2018년 전 세계의 채식, 동물, 환경운동가들이 베를린에 모여 육류 소비 감축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 포럼의 어젠다는 2040년까지 육류 소비를 50% 감축하자는 의미의 50by 40이었다. 이제 채식과 육식의 이분법 논쟁을 하며 누가 더 윤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완벽한가를 논하기보다 지구에서 다 같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기 위해 누구나 한 번쯤은 부담 없이 채식을 해볼 수 있는 친절한 디딤돌을 놓아주는 쪽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가 채식을 시작하기 위해 채식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채식의 단계 혹은 채식의 유형에 관한 분류이다. 최초의 채식주의자 협회는 1847년 영국에서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삶과 순수한 음식, 인도주의적 이상과 엄격한 도덕적 원칙 등을 추구하였다. 이후 1908년에 창설된 국제채식인 연맹이 만들어지면서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등을 식단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채식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1944년 8월 영국 채식주의자 협회의 몇몇 회원들은 비유제품 채식주의 그룹을 따로 분류하길 원했고 도널드 왓슨과 도로시 모건에 의해 비건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지면서 처음 비건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역사적으로 채식주의는 종교적 또는 윤리적 이유에서 굴욕적인 삶의 방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채식주의 또는 채식 식단은 환경적인 이유와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 의해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택되기 시작했다. 식단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 도덕적 잣대를 내려놓고 환경과 건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채식을 다루게 된 것이다. 또한 미국의 과학자들과 의사 그룹에 의해 강력한 건강식단으로 추천되면서
더 많은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영양학자였던 콜린 캠벨 박사의 중국 연구가 뉴욕 타임즈에 소개되면서 그동안 강조되어 왔던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의 건강상 해로운 점들이 폭로되었다. 또한 베스킨 라빈스의 상속자였던 존 로빈스가 쓴 새로운 미국을 위한 다이어트, 음식혁명,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과 같은 일련의 먹거리 혁명을 주장하는 책들에 의해 육식 건강상의 폐해와 반환경적인 측면에서 부각되었다. 2010년부터 비건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을 비건의 해로 선언했을 정도로 대체육 시장과 비건 밀크 시장은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 이제 비건이란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소비하고 의식적으로 먹거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익숙한 라이프 스타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제 채식은 단지 식단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 공동체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도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이다. 채식 식단의 유형을 고기, 생선, 달걀 및 유제품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방식과 별도로 채식 지향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채식을 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고기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플렉시테리언. 채식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고기 소비를 덜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리듀스테이언 등이 자주 인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내가 진행하고 있는 고기 없는 월요일과 같이 정규적으로 날을 정하여 채식 식단을 실천하는 간헐적 채식인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 달간의 채식으로 바뀌는 것들. 영국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비게뉴얼리는 매년 1월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완전 채식에 도전하도록 장려하는 챌린지 프로그램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참여 인원은 매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40만 명이, 2021년에는 51만 3천여 명이 1월 한 달 동안 비건 채식에 도전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 2019년 워싱턴 포스트는 46%가 건강상의 이유로, 34%가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12%가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내가 10년간 진행해온 한방 채식 테라피 프로그램도 1개월간 채식 식단으로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 또한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크다. 처음에는 고작 한 달간의 채식으로 무엇이 변할까 싶은 의구심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한 달간 채식을 할 경우 생각보다 훨씬 많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온다. 단 한 달 만에 만성 통증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기 자신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 달간의 여정을 통해 건강한 자궁을 되찾아 임신에 성공한 이들도 여러 명이다.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질환은 노령 여하에 따라 호전 반응이 매우 빠르다. 한 달간 배부르게 채식을 하면서 뱃살이 쏙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강좌가 끝날 때마다 듣는 소리이다. 실제
스스로 한 달만 완전히 채식 식단으로 생활해보면 몸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들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 둔하고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질 뿐 아니라 피부가 아이처럼 고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식단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확신하게 된다. 채식의 영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은 제대로 실천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린 식단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채식이 지닌 힘은 식단 변화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아무리 채식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이 한 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건 채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각자 삶의 조건 안에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가치에 맞는 최적화된 식단을 찾기를 원한다. 프로베지 인터내셔널에서 주최하는 비건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다.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입는가를 저술한 멜라니 조이 박사가 진행하는 세션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다. 만약 친구가 내가 비건인 줄 모르고 가죽 벨트를 선물했다. 당신이라면 이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팀을 나누어 토론해 보는 시간이었다. 처음 비건이 되었을 즈음 선물로 받았던 가죽 가방이 떠올랐다. 유명 브랜드의 세련된 가방이었다. 나는 그 가방을 옷장 한 구석에 넣어두고 한 번도 들고 다니지 않았다. 내 양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지만 늘 가방을 볼 때마다 선물을 한 사람이 떠올라 미안했다. 결국 몇 년이 지난 후 그 가방을 다른 친구에게 선물하면서 나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몇 년간 소장한 것으로 선물한 사람의 정성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납득시켰다. 토론의 정답이란 없다. 어떤 친구는 일단 받은 것이니 기분 좋게 사용하겠노라고 했고, 어떤 이는 준 사람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이 비건이라 이 벨트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한다고 했다. 나는 나의 불편했던 과거의 경험을 나누었다. 수많은 질문과 그보다 더 다양한 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다른 해결 방식을 선택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워크숍 내용 중에서 인상 깊은 표현 하나가 다시 뇌기를 두드렸다. 사람마다 먹는 욕구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저항력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식욕을 통제하는 힘이 강해서 마음을 먹자마자 바로 비건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욕구에 대해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비단 고기뿐만이 아니다. 알코올이나 카페인,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저항력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 왜 이렇게 사람마다 저항력의 차이가 날까? 그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각자 살아온 문화와의 관계,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개성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방임형 교육을 받아온 사람과 스파르타식으로 훈육을 받아온 사람, 교육 방식은 권위적이지 않으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잘 짜인 규칙에 적응하도록 교육받아온 사람의 저항력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른 우리의 모두가 출발부터 똑같은 비건으로 줄을 맞춰서 시작한다면 어쩌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한다면 인류에게 불어닥친 재앙 속에서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지속 가능이라는 생소하기만 했던 단어가 유행어가 되었고 친환경 방식이 패션이 되었다. 촛불혁명과 K방역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시대적 과업을 나눠 갖기라도 하듯 억척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하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시민의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나날이다. 2020년 가을 서울시와 함께 채식에 관심이 있는 초보 채식인들을 대상으로 21일간의 채식 챌린지를 진행했다. 10일간은 각자가 채식을 실천하며 사진을 공유하게 했고 그 이후 온라인 미팅을 통해 관심사에 대해 소통한 후 나머지 11일간은 나의 가이드와 레시피를 공유하여 채식 실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는 대부분 다이어트나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채식을 시작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인터뷰를 하면서 깜짝 놀랐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나도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채식 챌린지를 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채식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채식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지만 당장 100% 실천하기 어렵기에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도전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참가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놀랄 만큼 성숙해졌다고 생각했다. 개인의 편의를 위한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개인의 삶과 지구 전체의 운명이 별개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채식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비건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는 매우 더디다. 오히려 비건에 관심이 많은 플렉스테리언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일상의 리듬과 고기에 대한 욕구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부담 없이 지구를 위해, 건강을 위해 또는 채식을 탐험해 보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해보라는 메시지는 보통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데 성공했다. 나는 엄격한 비건 채식인이지만 가족들은 플렉스테리언이고 나의 친구들도 대부분 플렉스테리언들이다. 플렉스테리언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나와 가족들 사이에는 엄격한 경계가 그어져 있었다.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모임에 갔더니 나를 성소수자처럼 보기 드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적도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단을 들여다보면 항상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나처럼
채식을 엄격하게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나 가까운 친구가 채식을 하는 경우에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채식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뿐 플렉스테리언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플렉스테리언 또는 리듀스테리언과 같은 어떤 소속감을 갖는 부류에 속한다는 의미는 채식을 일주일에 하루를 하든 한 끼를 하든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다. 직접 텃밭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무리 채식 위주로 생활하더라도 의식적으로 고기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플렉스테리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여 고기를 일부러 안 먹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고기를 먹게 될지라도 플렉스테리언의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의식적으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당장 채식을 할 수는 없지만 왜 우리가 고기 소비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공감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즉 윤리적 소비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을 통해 서울시청은 2014년부터 매주 1회 채식 식단을 전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점심 한 끼를 채식으로 제공받은 시청의 1830명의 직원들은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 3끼에 해당하는 1095끼니 중 단 52끼니의 채식 식단만으로도 1년에 나무 7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고 있다. 2021년 현재까지 지난 7년간 서울시청 한 곳에서만 나무를 49만 그루 심은 셈이다. 2020년 서울시 산하 공공급식소 805곳에서 주 1회 또는 월 2회 채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588개소 단체 급식소에서는 1년간 52회에 걸쳐 채식을 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심은 나무 수는 놀랍게도 약 755만 그루였다. 이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45%의 가구가 1년 동안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양과 맞먹는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갖는다. 2018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12개국의 식단과 탄소 배출량과의 연관성에 대해 데이터를 산출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하면 30년산 소나무를 1년에 1인당 15그루나 심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 밥상 위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비건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숲이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커다란 숲을 만들었을까?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겠지만 기후변화의 시대의 영양학은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에서 제안하는 식단 가이드들은 대부분 통곡물류와 과일, 채소의 섭취를 권장하고 붉은색 살코기와 당분 섭취를 제한하라는 식물 기반 영양학의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유기농 로컬 푸드의 소비를 권장하고 있다. 이제 고기를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상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편견이 되었다. 기후변화 시대에 잘 먹는 방법은 식물들의 영양을 살린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채식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난다.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식재료는
소고기와 양고기다.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은 치즈이다.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실린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서 고기와 유제품을 제외하면 음식에서 나오는 개인의 탄소 발자국을 66.5%까지 줄일 수 있다. 만약 비건 채식을 선택하면 개인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80%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이른바 저탄소 식단이란 식품의 생산, 포장, 가공, 운송, 조리 과정과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식단을 말한다.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고 유기농으로 생산된 제철 먹거리를 선택하며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이동거리가 짧은 지역의 먹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생태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소고기 카레 1인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584인 반면 채소 카레는 260에 불과하다. 동일한 식사에서 식재료를 채소로 바꾸기만 해도 온실가스를 4배에서 5배가량 줄일 수 있다. 식재료별 온실가스 배출 순위는 소고기, 치즈, 돼지고기, 닭, 오리, 달걀, 우유, 쌀, 콩류, 당근, 감자 순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클락 박사는 15가지 음식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는데 과일, 채소, 콩, 통곡물을 먹을수록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기후와 수자원을 보호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반면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먹는 것은 건강과 환경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생선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식물성 식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탄소 발자국이 더 크고 비스킷이나 탄소 음료와 같은 당도가 높은 음식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낮지만 건강에는 나쁘다고 말하고 있다. 마이클 클락 박사는 우리는 사회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계속 먹고 있다고 말한다. 어떤 고기라도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하는 그는 식량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디서 생산되는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채식과 육식의 선택 차이에서 오는 효과보다는 훨씬 작은 정도라고 한다.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식사 패턴을 일컬는 말로 기후미식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우리가 먹거리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기후 위기를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소비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된 것으로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된 먹거리를 소비하고 조리하며 즐기는 윤리적 식사 패턴을 의미한다.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지구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확실히 비건 식당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육식이 염증을 만든다. 공장식 축산이 나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은폐되어 있다. 동물을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공장에서 몰두에 물질을 부어 성형하듯 찍어내는 공산품처럼 대하는 공장식 축산의 목적은 건강한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치가 높은 동물을 빨리 길러내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기 맛을 기준으로 동물들의 등급이 매겨진다. 맛있는 고기는 육질이 부드럽고 근육보다는 지방이 많은 고기를 말한다.
반대로 건강한 소들은 건강한 사람들처럼 근육량이 많고 질겨서 고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갇혀서 사육되는 동물에게 생명의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나서 빠르게 키우기 위한 고단백의 인공사료를 먹고 과도한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제를 통해 질 좋은 고기 상품으로 길러지기 때문이다. 이미 병든 고기를 먹으니 병이 드는 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항생제 범벅인 고기를 먹는 대가. 공장식 축사는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동물들은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밀집 사육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된다. 최단 시간 내 최적의 무게와 양질의 고기를 얻기 위해 거세 당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뿔을 자르고 화학 연고제와 항생제가 투여된다. 꼬리와 이빨, 부리도 제거된다. 빠른 성장을 위해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투여받고 질이 낮은 곡물들을 사료로 먹는다. 항생제나 살충제, 성호르몬제도 사료에 첨가된다. 오직 발육이 빠르고 육질이 좋은 품종만 선택하여 사육되기 때문에 생물종으로서의 다양성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밀집 사육으로 인한 동물들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데 스트레스 물질들은 고스란히 세포에 축적된다. 식용으로 사육되는 소만 해도 그 인생은 기구하다.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나는 송아지는 대부분 출산 후 어미소로부터 분리되어 햇빛이 안 드는 축사로 이동되어 4개월간 사료와 조제 분유로 길러진다. 암소는 성장 호르몬제를 투여받고 젖을 만들어내는데 이로 인해 젖이 너무 커져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아 유선염에 걸리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이 항생제는 우리가 먹는 우유를 통해 우리 인체 내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오게 된다.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항생제 내성균 및 병원성 식중독균에 감염되는데 특히 앙컷 돼지에 가장 많은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 축사에는 동물들의 분뇨가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깔려 있는데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각종 오염 물질들은 살모넬라균이나 캠필러박터균 등 식중독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세균 감염 때문에 항생제를 남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 고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오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정작 감기에 걸려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게 된다. 그러나 비단 밀집 사육에 비위생적인 환경을 가진 공장식 축산으로 사육된 동물을 먹는 것만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설령 동물 복지 축산으로 길러진 동물들을 먹는다 해도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면 반드시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다. 나를 위로할 짝꿍 음식을 찾아라.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온통 삶의 주인공이 병이 되어버린다. 통증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지새다 보면 아무 일도 없이 잠을 자던 날이 얼마나 기적 같은 행복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소화가 안 되어 무엇을 먹어도 체하고 부대끼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던 날들이 그리워진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을 꿈꾸게 마련이다. 그러다가 병이 잠잠해지고 별일 없는 일상이 반복되면 얄궂게도 마음은 또 뭔가를 추구하며 스스로를 들볶는다.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무언가를 또 일을 벌이고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며 성에 차지 않아 무리를 하게 만든다. 그러다가 다시 또 증상이 시작되는데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몸을 정상으로 돌려놓아도 마음을 가만두지 않아 다시 몸을 혹사하면 만사 헛수고다. 그래서 병이라는 친구가 말을 걸어올 때 급하게 약으로 통증을 잠재우거나 수술로 서둘러 제거하려 하기 전에 이 친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자. 도대체 나한테 뭘 하지 말라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뭘 하라고 하는 건지 말이다. 병은 나쁜 의도로 내게 접근하는 사악한 친구가 아니다. 나를 위해 진심으로 충고를 해주는 진짜 속 깊은 친구다. 그러니 일단 내게 찾아온 병이라면 믿어보자. 병이 갑자기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가만히 멈춰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병에 걸린 원인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게 찾아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기보다 스스로가 병에 대한 설명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자책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다. 나는 그저 들어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자기 안에서 나오는 스토리들을 쏟아낸 후 후련해진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말로는 딱 집어 표현하지 못해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하고 병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가 된다. 태풍 후의 고요함처럼 차분해지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병이라는 친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여다볼 여유가 생긴다. 병은 나에게 더 건강한 삶을 살라고 충고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간관계나 업무 환경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다. 병에 걸릴 정도로 힘든 직업이라면 일을 그만두는 게 정답이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다.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안 보면 좋겠지만 내 맘대로 부서를 바꾸기도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 우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바로 삼시세끼의 밥상 위에 오르는 내 짝꿍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를 해주는 식재료들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아무리 멋진 이성을 만나도 나와 맞지 않고 나와 평생 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건강에 좋고 미용에 좋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알려진 식품일지라도 나와 잘 맞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한 법이다. 나의 짝꿍 음식은 자신에게 늘 맛있고 편안하기만 하지는 않지만 가족과도 같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궁합이 잘 맞는 식품들이다. 체질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고 음양에 치우친 면을 조화로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나의 짝꿍 음식을 찾아보자. 그리고 자주 또는 매일 그들을 만나는 것이다. 짝꿍 음식은 많은 종류의 음식이 아니다.
내 체질별, 병증에 맞는 식품이면 족하다. 짝꿍 음식을 찾는 방법의 힌트는 몸이 안 좋을 때 내 몸은 어떤 증상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가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목이 잠기는 증상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콧물이 나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눈이 침침해지면서 충혈이 되고 어떤 경우는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체질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호들을 잘 기억해두면 내게 맞는 짝꿍 음식을 찾을 수 있다. 내가 꼭 먹어야 하는 내 인생의 짝꿍 음식 찾기. 눈곱이 끼고 눈이 충혈되면서 침침해진다면 구기자, 박하, 쑥, 국화, 민들레, 매실을 먹는다. 콧물이 흐르면서 오한이 든다면 쑥, 진피, 생강이 좋다. 목이 잠기면서 편도가 붓는다면 도라지, 생강, 배, 국화, 감자, 생즙이 좋다. 구내염이 생기고 입맛을 잃는다면 토마토, 가지, 구기자, 코코아, 감잎차를 먹는다. 변이 묽어지면서 설사가 나온다면 마늘, 무화과, 마, 검은콩, 강남콩, 매실이 좋다. 변이 굳어지면서 화장실 가기 어렵다면 고구마, 사과즙, 무잎 생즙, 알로에, 말린 자두가 좋다. 손발이 차고 빈혈 증상이 있다면 마늘, 쑥, 시래기, 자소엽, 생강 말린 것이 좋다.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석류, 쑥, 녹차, 매실, 파슬리가 좋다. 체한 것처럼 속이 거북하고 답답하다면 진피차, 사과즙, 현미차, 매실죽이 좋다. 마른 기침이 나면서 가래가 많아진다면 연근, 파 흰뿌리, 도라지, 우엉 생즙, 생강, 배가 좋다. 몸과 마음이 되살아나는 채식 루틴 만들기. 1주차 즐거운 탐험의 시작, 목표 설정과 루틴 만들기. 나에 대해 관심 갖기. 내 몸에 대해 관찰하고 기록하기. 내가 먹어온 음식 알아보기. 지난 일주일간 식당을 떠올리며 작성해보기. 나의 식습관 탐색하기. 냉장고 청소 및 정리하기. 채식 쇼핑 루틴 만들기. 데일리 루틴 시간표 규칙 만들기. 아침은 몇 시에 어떤 종류, 점심은 몇 시에 어떻게, 간식은 몇 시에, 저녁은 어떻게 등등 스스로에 대한 계획 세우기. 물 마시는 습관 바꾸기. 식사 전후 1시간 반 간격을 두고 마시기. 1일 1.5리터 이상을 목표로 1리터부터 도전한다. 완벽하게 건강식 채식으로 점프하기 전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연습과 채식과 그저 친해져 보는 단계. 시작부터 생채식이나 건강식에 도전하기보다는 다양한 식재료를 탐색하고 실천해 보는 단계. 채식 가공품도 조금 즐겨보기. 2주차 영양을 고려하는 식단, 채식답게 먹는 연습. 균형 잡힌 채식 식단을 구성해서 고려해서 먹기. 통곡류를 다양하게 즐겨보기. 데일리 티와 음료 바꾸기. 매 끼니마다 컬러풀하게 먹기.
매 끼니마다 샐러드 챙겨 먹기. 속이 편하게 하는 아침 루틴 레시피 찾기. 내가 집착하는 식재료를 건강하게 바꿔보기. 나만의 힐링 푸드를 찾아서 요리해보기. 매일 먹는 컬러풀한 식단 사진을 주변에 공유하고 스스로 몸의 변화를 체크해보며 채식의 즐거움을 느끼는 단계. 엄격해지지 않되 느슨해지지도 말 것. 급격한 체중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끼니를 거르거나 일부러 식욕을 억제하며 참지 않기. 그저 즐겁고 다양하게 먹되 가공식품, 당 분류, 튀김류를 식단에서 제외하기. 3주차.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해 지병을 고치는 식단 찾기. 내 몸의 증상과 지병에 대해 탐색하기. 내 체질에 맞는 식재료 찾기. 데일리 식재료, 짝꿍 음식으로 요리하기. 간식 만들기. 건강한 조리법으로 요리하기. 천연 양념으로만 간하기. 재료 본래의 맛 살리기. 재료 본래의 컬러 살리기. 식재료 간의 궁합을 고려하여 식단 구성하기. 평생 먹어도 좋은 나의 단짝 레시피 몇 가지 개발하기. 원데이 디톡스 시도하기. 지병을 다스리는 힐링 메뉴 루틴 만들기. 매일 저녁 반찬으로 먹기. 매일 오후 차로 마시기. 체질에 맞는 식재료라고 해도 너무 과하게 자주 먹거나 맛없는 방식으로 조리된 숙제 같은 레시피는 금물. 나에게 딱 맞는 재료를 찾아 내 취향과 입맛에 맞는 레시피로 즐기는 것이 목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즐기면서 식재료 교감하기. 4주차. 몸, 마음, 관계의 균형 찾기. 천천히 지치지 않게. 식재료와 교감하며 요리하기.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기.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가족, 친구들과 채식 파티, 채식으로 선물하기. 지구를 위한 채식, 제로 웨이트 저탄소 밥상 실천하기. 생명을 위한 채식, 토종 종자 농산물 구매하기. 로컬 푸드 밥상, 친환경 농산물 구매하기. 장바구니와 플라스틱 제로 실천하기. 음식물 남기지 말기. 식재료 남기지 말기. 쓰레기 최소화하기. 텃밭 농사, 베란다 정원에 도전해보기. 혼자만 채식이 좋다면 고립되기 쉬움. 내가 느낀 채식의 즐거움을 주변과 나누길. 개인과 가족을 위한 삶을 확장해 지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보고 채식을 통해 지구를 위한 한 걸음을 시작. 스스로 텃밭을 가꿔보거나 작은 나만의 미니 정원에 도전해보기. 대한민국 국민이 한 달 동안 채식하면 1인당 30년산 소나무 9그루 심는 효과. 매일 아침 10분 멍 때리기의 힘. 삶의 패턴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나는 매일 아침 10분의 멍 때리기를 추천한다. 단 10분만이라도 멍 때리고 있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매일 아침을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이나 차 한 잔 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며 앉아 있어 보라. 일도 공부도 인간관계도 다 내려놓고 그냥 햇빛을 조용히 느끼거나
따뜻한 물이 내 입을 통해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에 집중하며 멍청하게 있을 것을 제안한다. 제발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제발 스스로 그냥 내버려 두자. 만약 멍 때리기 10분을 취침 전에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나는 원하지 않아도 나를 죽기 살기로 쫓아오는 일거리들을 밀어내기보다 아침 저녁에 10분간의 멍 때리기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 하루 삼시세끼의 시간만큼은 고결한 가치를 수호하는 정의의 기사처럼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무언가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리 바빠도 봐주기로 했다. 곧 다시 맛있는 끼니를 먹을 수 있고 오늘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멍 때릴 수 있는 자유가 돌아올 테니. 항산화 네트워크.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항산화 과정이 끝나면 모든 항산화 성분은 다시 독소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독소를 다시 항산화 성분으로 재생시키는 또 다른 항산화제와 함께 섭취하면 독소 형성을 방지할 수 있고 항산화 기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 세포 안과 밖에서 산화와 재생의 연속 반응을 거치면서 세포를 재생시켜주고 대사를 조절하는 항산화 네트워크를 이루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은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이다.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알파리포산이 들어있는 완두콩, 브로콜리, 감자와 글루타치온 성분이 풍부한 마늘, 아몬드,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양배추, 강황, 로즈마리, 호두 등을 같이 먹자. 둘째, 비타민 E는 항산화 기능 후 독성 물질을 배출해 다른 항산화 성분을 공격하는데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면 독성을 해독할 수 있다. 셋째, 시금치에 들어있는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작용을 한 후 독성이 생긴 알파리포산을 환원시키고 알파리포산은 코엔자임 Q10의 체내 흡수율을 높인다. 그러므로 시금치와 브로콜리, 완두콩, 감자를 같이 먹으면 좋다. 한 달간의 채식을 위한 데일리 추천 레시피. 아침 12시간의 공복 후 첫 끼니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 소화에 부담이 없는 것들로 시작하자. 영양도 살리면서 해독에 집중하는 레시피가 포인트. 음양탕, 두부 된장차, 통째로 먹는 채소, 미니 단호박 또는 스팀 토마토, 나또 또는 두유 요거트, 디톡스 스무디. 점심,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동안은 움직임이 많고 체내 대사 과정도 활성화되므로 다양한 컬러푸드와 통곡류, 해조류와 녹색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자. 외식을 통해서도 가능한 레시피들을 찾아 먹자. 달걀, 고기 뺀 산채나물 비빔밥, 들깨 미역국, 통고물류가 들어간 샐러드밥과 후무스 드레싱, 통밀 또띠아로 만든 두부 브리또, 현미밥에 채소찜과 컬러풀 샐러드, 표고 두부국수. 저녁, 포만감 있고 소화가 잘 되는 식사, 취침하기 5시간 전 과식 금지, 당근 영양밥과 미소 된장국, 현미밥과 우엉 표고 들깨찜, 흑임자죽과 두부구이.
오색채소 커리덮밥, 통밀 파스타에 구운 뿌리채소 샐러드. 한 달간의 채식을 위한 데일리 추천 레시피는 이 책 속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현주님을 사람들은 기린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기린쌤이라 불리기 시작했던 17년 전 무렵에는 채식 전단지를 돌리기 위해 한약국 문을 걸어 잠그고 거리로 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을 했지만 요즘 저자의 하루는 매우 단순하게 산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들고 멍 때리며 하늘 바라보고 가벼운 요가와 명상을 하고 단호박 하나를 쪄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명상과 산책, 삼시세끼와 간식 이외의 시간은 무엇이 인연이 닿든 그저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한다고요.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 힘쓰기보다 내 결에 맞게 살아가는 보통의 날들을 그저 나누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고요. 저도 최근 그동안 바삐 살아온 생활에서 일의 양을 줄이고 제 스스로를 챙기는 것에 방향을 바꾸고 있어서 저자의 생활 방식의 일부가 흡수되는 듯 합니다. 하루에 한 끼는 건강식으로 가족의 식단을 챙겨봐야겠습니다. 미소님들도 건강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챙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